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60명은 그래도 안 차네요. 5분, 6분이 지났는데도. 1시간 정도, 우리 4시 반에 또 다른 강의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할 수는 없고, 보통의 간담회는 어떤 식이냐면요.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름이 간담회잖아요. 간담회는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는 게 사실은 간담회예요. 그래서 현장에 어쨌든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즉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분이랑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바로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 간접적인 경험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간접적인 경험이 사실은 바로 내일 내가 오셨네요, 김동일 단장님. 지금까지 씹고 있었는데 오셨어요. 예. 중간에 한 번 더 씹으려고 그랬는데 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역시. 예. 다 듣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고 내가 간접 경험했던 게 바로 다음 날이면 나에게 있어서의 직접적인 경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관점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게 사실 간담회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간담회 한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마다 6단은 있었는데 거의 강의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왜? 질문을 하는데 서로가 대결을 나누자는데 대화가 별로 잘 없어요. 예, 별로 저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우선 그래서 자, 회사 이름하고 그냥 불러 처리를 했어요. 예, 그 공유하기엔 좀 그래서 회사 이름은 불러 처리를 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 김동일 그 단장님, 우선은 이 회사 누가 혹시 진행하고 계신 건인가요? 회사 이름은 가려져 있어서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거든요. 왜? 제가 미리 열어보고 사실은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보고서를 처음 뽑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같은 입장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제가 똑같이 지금 처음 저도 열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 저기 본부장님 거예요? 아니면 지점장님 거예요? 지점장님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혹시 이제 잠깐 얘기를 잠깐만 나눌게요. 초에 면담을 하신 회사인가요? 아니면 아직 안 하시는 회사인가요? 다녀왔어요? 한 번 갔다 오셨나요? 네. 그러면 조금 정보를 알고 계시겠네요. 자, 우선은 우리는 1차 이후의 걸 분석하기 이전에 1차 갈 때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을 참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레버리지를 써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넓혀서 많은 어떤 수확을 할 수 있어서 5분 만에 이제 저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러프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보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지금 보면요. 네,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파랗게. 네, 파랗게. 하이라이트 다 돼 있죠? 자,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떠 있죠? 그죠? 파란 것도 있지만 빨간 게 떠 있어요. 더 내려가 봤더니 또 하이라이트 돼 있죠? 자, 그만 올라가면 우리가 전체를 다 뜯어봐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서 5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우리가 최애 상담을 하는데 이 전체를 다 뜯어서 얘기 나눌 만한 상황적인 여건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나눈다라고 하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맞겠죠. 제가 지금 보고서를 자, 여기에 설립일을 보면서 네, 2002년인지 2022년인지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좀. 2002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법상에 2001년도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명의신탁 뒤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또 업종 내용들을 보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종업원 수가 또 12명 돼 있죠. 12명 정도면 우리가 이 세금과 관련돼서 혹시 잘못 신고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강의들을 제가 앞에 간담회 때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또 1시간밖에 없고 그런 강의들은 그래답의 교육 파트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당 간담회를 보셔도 충분히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교육 파트의 맨 아래로 내려가면 1번, 2번 강의가 보고서에 대한 분석 강의잖아요.
그걸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제가 페이지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을 제가 그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말풍선까지 달아서 어떤 포인트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다 작성을 하고 있고 그 페이지에 RP, 롤플레이로 어떤 언어로 써서 그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지까지도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걸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릴 거니까 네. 아니 뭐 물론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할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대표님 씹는데 5분 걸렸고 지금 13분이니까 대충 1시간 하면 돼요. 20분 정도 돼요. 쉬는 시간 하고 이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내가 처음 본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쨌든 미팅 준비를 끝낸다 정도로 한번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1차를 왔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 대화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여러분도 이제 처음 그냥 보고서 뽑은 거예요. 미처분 잉여금이 8억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청산시 개인 예상소득세가 3억 정도 나오네요. 그쵸? 모든 기업 분석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로 끝나요. 시작과 끝이다. 회사에는요, 미처분 잉여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문을 닫을 때 청산소득세가 나오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강의했었던 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표님이 사망하는 순간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유지하기가 힘든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미처분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상증법상 기업 가치가 정해지겠죠. 그 기업 가치가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결국에 내가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냥 자녀에게 재산은 없이 세금만 물려준다고요. 지금 상증법상 기업 가치가 얼마예요? 봤더니 10 이건 좀 이제 규모가 좀 작으니까 예를 들어 10억 정도라고 할게요. 10억 정도고 세금을 내서 상속세를 얼마를 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 회사와 관련돼서는 한 4억 정도 낸다. 다른 어떤 기타 자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면 이 회사를 자녀가 어째 내가 사망하면 이 회사 때문에 세금 4억 내야 되죠. 4억 내고 나서 이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을 거고요. 버려야 되죠. 버려봤더니 이 회사에는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니까. 자, 그리고 그 1억을 내가 받았는데 세금은 4억을 냈으니까 자녀는 3억이 마이너스죠. 지금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니까 AP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기본 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처분여금이 아예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었었을 때 실제는 이 회사가 상속에 대한 부담을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 상당히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현재 문을 닫으면 3억 정도의 소득세가 나오니 결국에 문을 닫으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과다하죠. 그러면 우리의 지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분산해서 쪼갠다면 또 매년 플러스 지분 자체의 그 수를 늘리게 된다면 N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라면 뭐 그 큰 금액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다른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한 5년으로 쪼개고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 2명 해서 4명으로 쪼갠다면 5, 4, 20, 20분의 1로 쪼개서 5년이면 이 미처분잉여금을 다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처분잉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까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죠.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또 기간에 따라 다르고 주주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 플랜, CO 플랜 최근에 강의에서 올려드렸죠? 옛날 버전 플러스 최신 버전까지 올려놨어요. 아, CO 플랜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갖고 나오는 게 우선 가장 싼 거였어. 그런데 현재 해보니까 대충 그래도 한 17% 이상은 나와요. 최소한. 자, 현재 시점에 대표이사가 연봉 2억 4천 정도 가져나가면요. 법인세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15.9%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급여로 매달 2천만 원 가까워 나오는 거나 퇴직금으로 갖고 나오는 거나 세금의 차이가 없어요.
굳이 뒤로 밀어서 가져 나오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유리할 수 있겠죠. 지금 3억 6천 원을 연봉으로 가져 나온다? 그러면 퇴직금이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지금 내가 급여를 1억밖에 연봉을 안 갖고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급여로 가져 나오는 게 퇴직금으로 가져 나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미처분녀금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봤더니 제가 안경을 좀 벗을까요? 이게 안경을 끼면 여기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지금 제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 자, 자산 규모가 보니까 한 30억 정도 언더 정도 되네요. 그죠? 자, 쭉 상승하다가 약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내려가는 정도가 되어 있어요. 왜 내려갔을까라고 봤더니 부채는 증가하고 자본은 감소하는 형식으로 해서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감소 효과가 더 컸네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러면 자본이 감소했다? 무슨 느낌이에요? 음? 이익이 줄어들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어쨌든 우선은 뭐 이렇게 결손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1이 나든지 100이 나든지 1000이 나든지 할 거잖아요. 그만큼씩 자본에 더해지지. 줄어들진 않죠. 근데 결손이 나면 줄어들겠죠. 결손까지 이야기하기엔 지금 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자본이 난 줄어드는 걸 보면서 결손이 나서 그랬을 수 충분히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보이니까 머릿속에 어떤 걸 먼저 떠올려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자본이 줄어들었다. 자본의 유출이 있었구나. 그러면 자본의 유출은요,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미처분 이익 이념이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은 자본금이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겠다.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쭉 오십시오. 네. 자본금이 줄어들 일은 별로 없고 미처분념이 줄어들 거다. 자, 미처분념이 줄어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당이에요. 배당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배당으로 해서 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배당에 준하는 배당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익 소각과 같은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도 바로 같은 페이지니까 오른쪽 밑에 와서 잠깐 볼까요? 오른쪽 밑에 와서 보니까 22년도에 결손이 5억 8천이 있네요. 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22년도에 좀 꺾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맞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자본이 그만큼 감소한 만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실제 자산도 똑같은 각도로 평행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본이 떨어진 것보다는 자산이 적게 떨어졌네요. 그걸 뭘로 채웠느냐? 부채가 증가하는 걸로 채웠네요. 그렇죠? 아, 결국에는 부족한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부채로 좀 더 채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지금 이 회사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본을 무조건 줄일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부채를 무조건 줄일 수도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자산이 어느 정도 구성이 맞춰져야만 회사를 끌고 갈 수 있겠죠. 자산이 30억이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돌아가야만 이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구나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30억에서 예를 들어서 자본 부분이 5억이 까졌다면 까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까진 것보다 조금 적게라도 부채가 메꿔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 그랬어요. 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자본과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자산이 필요해. 그 구성 항목이 자본에서 줄었다면 부채를 늘려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의 방향성으로 보면 머릿속에 어떻게 느껴져요? 부채 비율이 높아졌겠구나. 자기 자본 비율은 떨어졌겠구나. 뒤에 있는 나오는 이제 비율들과 신호등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건 거예요. 어, 제가 서두에 통계 분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딱 보면 EPM님 딱 보면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빛 마주치고 몇 가지 질문하는 거 듣고 해보면 통밥으로 나오거든요. 예, 통밥으로 나와. 근데 과연 맞느냐?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 정도 규모에 있는 경영자라고 하면 통밥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아까 통계 분석하듯이 수치적으로 어쨌든 분석이 된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을 때 상대방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들의 조정이 가능하다. 자, 요 정도 왼쪽 보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지 제가 이걸 실제 본다면 30초로 지나갔었을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 나누기 위해서 길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그림이 좀 그러네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은 최상보다는 거의 3분의 1 뭐 정도까지도 매출액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회사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안 좋죠. 자, 안 좋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재무 관리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플럭추에이션, 그 변동성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과거에 이게 시그마처럼 생긴 거 있죠? 예, 이게 표준 편차, 분산 기억나세요? 안 나요? 어, 아무튼 어쨌든 뭔가가 변동을 하게 되면 그 변동의 차이가 크면 큰 걸로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의 리스크의 점수를 매기고 있었었다는 거 어느 곳에서나. 그러면 매출액이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도 다음 연도에도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어쨌든 그 예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로 완성돼서 결산을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부채가 아까 증가했으니까 은행 거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은행에다 재무제표를 보내겠죠.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매출액이 지금 3분의 1토막까지 나 있는데 지금 작년 22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요. 23년도에는 지금 플러스인데 1억이 안 되죠. 3,8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럼 무슨 느낌이 와요? 이때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억지로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비용들을 아예 처리를 하지 않고 대충 마무리하지 않았었을까라는 느낌까지도 들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급급하다. 왜? 결손이 1년이 아니라 2년 연속이 된다면 3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가 될 거고요.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평가를 하더라도 싱글 B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뭐 크게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 봤더니 밑에 신용 등급도 나와 있네요. BB, B 플러스 B 하다가 CCC 플러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돼 있죠. 이거는 평가 등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스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건 컴퓨터가 그냥 돌린 거거든요. 자,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제가 최근에도 강의를 해놨지만 재무적인 평가도 하고 비재무적인 평가도 해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재무적인 평가를 사실은 40%밖에 하지 않아요. 60%는 비재무적인 걸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비재무적인 거에도 추세가 있을 거예요. 매출액의 추세,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봤었을 때 부채비율의 추세를 봤었으면 이 60%에도 실제는 그 숫자적인 어떤 것들이 돼서 결국에 등급이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받으면 B 플러스가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CC 플러스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신용 등급 한번 받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는 근근히 버티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또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보고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뒤에서 제가 운영 자금과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어 놨죠. 워킹 캐피탈이라고 해서 운영 자금과 관련된 이 회사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돌려야만 회사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평가가 뒤에 있었어요. 아,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이 회사의 자산 구조를 한번 뜯어보고 거기에서 사업과 당장 필요한 유동성 자산과 관련된 규모를 보는데 뒤에 가서 워킹 캐피탈 금액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럼 이 회사는 현재 시점에 자산을 줄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워킹 캐피탈이 8억인데 여기는 한 12억이다. 4억은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줄이려고 하는데 그 4억을 어떻게 줄일 거냐? 자산이 줄어들면 부채가 줄어들거나 자본을 줄일 수 있죠. 부채를 줄이면 우리가 부채를 갚아버리고 이자 비용이 적게 나갈 거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이익률이 좋아질 거고 결국에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이 회사를 내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파이낸싱된 부채는 그대로 유지하고 밑에 있는 자본에 그 돈들을 개인적으로 빨리 빼서 인마이 포켓 해놨다가 회사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되죠. 왜 그 의미가 있느냐면 한 방에 우리가 털라 그러니까 청산소득세가 3억이 나왔죠. 쪼개서 하면 2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었죠. 근데 그 카드가 매년 한 장씩 없어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 내년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이번 연도에 써야 될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스타벅스 앱 쓰시죠? 제가 최근에 그 스타벅스 앱에 보면 별 12개를 모으면 한 잔 무료가 있었거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밑에 쓰지도 않은 2개가 없어졌어. 이게 계속 클릭을 하는데 안 돼. 봤더니 기간이 지났어요. 우리의 이 옵션들은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요. 사망하는 시점이나 문 닫는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몰라서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걸로 역산으로 한다면 남아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1년씩 줄어가고 있으니 무조건 빼실 수 있는 데까지 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예요? 가수금이죠. 가수금으로 계정 들어가고 회사로부터 4.6% 이자를 받아서 이자 인마이 포켓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자본금으로 증자하면 되죠. 증자가 됐었을 때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앞에 자리 있어요.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인지세 정도만 내면 증자가 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돈들은 나중에 다시 회수할 때 내가 종합소득의 세금에 들어갈 만한 일이 없다고요. 내가 가수금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거면 이자 소득세를 내는 거고 이자 소득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있는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면서도 회사의 현금 흐름에는 문제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보다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커. 그래서 미처분기금이 한 50억만 돼. 제가 딱 케이스가 그저께 저희 같이 그 스크린 쳤던 그 대표님이 계세요. 박 대표님. 예, 운전하고 가다가 회사 이야기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그래다 뽑고 결산자 보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전달하면서 같이 운전하면서 보면서 얘기해낸 딱그 구매거든요. 딱 미처분 이용은 딱 50억이야. 49억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은 기본적으로 상속세로 무조건 날라간다. 저기 형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야 이거 나 죽으면 회사 문 닫지 이거 뭐 어차피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문을 닫을 수도 없느냐면 자산에 구성된 어떤 구성들이 숫자로 보고 있는 것과 실제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재고자산도 10억이라고 돼 있지만 한 2억밖에 없어요. 매출 채권도 반 정도가 그냥 부실화되어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상대 계정으로만 남아 있으니 결국에는 물려줘도 말 그대로 세금만 물려주는 거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회사를 안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세금 그거 내려 그러면 진짜 피똥 싸요. 예? 함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 피똥 싸도 그 자산이 가치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만 버티면 실제 돈으로 돌아오면 되죠.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는 문을 닫는다. 죽기 전에 닫느냐? 죽고 나서 닫느냐야. 그러면 죽기 전에 닫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미처분양금을 최소화시켜서 청산소득세를 줄여놔야지 문을 닫을 수 있겠죠. 또는 제가 지난번 토요 특가에도 해놨지만 이 법인을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회사로 만들자. 그 제가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 회사가 상속이 되고 상속받은 주식을 이 회사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바로 빼서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 남겨놓자.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다 교육부에 올려놨거든요. 자,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CO 대상 특강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야, 이 짧은 시간에 이 오신 분들 주말에까지 시간을 빼서 오셨는데 뭘 줄까? 전 지금 딱 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상대방하고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눌 때 핵심으로 꽂힐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죽을 거 아니고 당장 문 닫을 거 아니죠. 그러니 현재 시점의 회사의 운영 상태도 같이 한번 들여다 봅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솔직히 내가 주변에서 봤었을 때 그 정도로 많이 하는 CEO가 없거든요. 예? 정말 그런 정도로 잘하는 CEO가 없는데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방법을 모르겠대요. 결국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래서 보험도 벌써 가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미. 근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인 시장이 너무 포화됐나? 우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너무 갈 데가 이제 없는 거 아닌가? 가면 뭐 10명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10명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제가 방법도 알고 조금 더 내가 이 그 꽃갱이도 잘 만들고 해가지고 밭을 한번 잘 갈고 잘 한번 씨를 뿌려서 잘 한번 걷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새해도 맞이했으니까 해보자. 그런 의미로 통계 분석을 한다 그랬고 계속해서 통계 분석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받았었을 때 혹시 그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첫 페이지 오래 걸렸지만 사실은 한 30초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사내이사 대표님이 한 분 계시니까 한 명이니까 사내이사죠. 한 명인데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 정도는 상법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자, 본인 되어 있고 뭐 이름을 숨겨도 어쨌든 본인이니까 이제 사내이사 이분이실 것 같고요. 100%돼 있고 10억. 이래서 예상상속세는 음, 이게 이제 예상상속세 계산하는 여기 로직을 놓는 게 다른 재산이 없다라는 전제로 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제가 50%로 해놓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기준으로만 해놨다. 근데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거보다 넘어갈 거니까 최소한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봤더니 이제 그 파란색 헤드라이트만 볼게요. 자, 매입 채무가 파란불 돼 있고 단기 차입금이 되어 있어요. 무슨 느낌 같은 느낌이 오세요? 아, 이 회사가 지금 어렵구나. 그죠? 자, 매입 채무는요, 줘야 될 돈이에요. 줘야 될 돈이 기본적인 어떤 평균보다는 많으니까 파란불 되어 있겠죠? 또 단기 차입금도 평균보다 많으니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결국에 유동성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부채를 이용하고 있구나. 단기 차입금은 직접 돈을 빌려오는 거지만 매입 채무도요. 줄 돈을 나중에 주는 거라고 미루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간접 차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상태구나. 근데 또 장기 차입금도 또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그죠? 아, 결국에는 이 회사는 유동성이 어렵구나. 이 회사 가서 컨설팅 할 건 많을 수 있지만 보험 받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선은 최소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상품들이 또 다시 오늘 또 아마 석회 시간에 또 오픈하겠지만 경영정기보험 뭐 최소 5년은 가야 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죠. 또 7년 정도 넘어가게끔 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방향성과 제시를 하고 현금 계약으로 현키로라도 조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 봤더니 판관비 이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네요. 판관비는 인건비예요. 그죠?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고 제조하기 위한 원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다 제조를 위한 인건비니까 실제는 그냥 매출 원가로 들어가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판관비가 지금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 봤던 게 기억나죠?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배일 때도 판관비는 이거였을 수 있죠. 3분의 1 토막이 돼도 바로바로 내보내진 못하죠. 그래서 줄지 않아서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나서 결국에는 위에 차입금들이 과하니까 이자 비용도 과하니까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겠죠. 지금 이 올해만 이제 23년도예요. 요거만 봐도 이자 비용이 당기 순이익보다 2배 이상이죠. 아, 2배 이상은 아니고 2배 가까이 되죠. 2배 이상, 딱 2배네요, 지금. 그죠? 이런 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앞으로는 안 될 거다. 단기 차입금은 갚으라고 아마 들어올 거다. 결국에 이 회사가 올해 결산을 한다면 지금 결산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결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결산은요. 끝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세청에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 어떤 시점이 3월 말이니까 3월 말이 지나야만 결산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신고를 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세무사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여기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뒤로 밀어놨다가 아마 점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됐고 이 회사도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는 또 설 연휴고 아마 제가 볼 때 2월 중순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모색할 거냐는 건 거예요. 혹시 자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눌게요. 24년도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얼마예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가결산 중일 거고 결산도 안 됐을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벌써 1년 또 넘었었던 전의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또 이 회사는 매출액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회사예요. 그러니 1년 전과는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네, 다 닫아버렸네요. 어, 매출액이 지금 한 아까 28억 정도 됐었나요? 예, 그 정도 됐었죠. 24년도 매출액을 우선은 듣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가결산을 하는 건 그쪽에서도 어려워요. 직원들도 어렵죠. 자기들이 한 것도 세무사한테 넘겨서 뭔가 조정하는 일하고 시간이 보내다 대표님,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저께 같이 그 박 사장님이라는 분한테 매출은 얼마, 형 매출액은 얼만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작년에 그 좀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니 해보니까 매출액은 좀 올랐던데 하면서 했던 말이 그 전에 보통 한 50억 전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출액을. 근데 24년도에는 75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75억이 들어가 있는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가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기업 리스트 지금 몇 번째 거예요? 지금 1번이 맨 위에 거. 자, 맨 위에 거를 클릭을 하고 아, 두 번째 거요. 네. 웅성웅성거렸어요, 지금. 아니다, 그거. 이렇게. 두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에서 지금 뭐 28억이죠? 그죠? 이게 23년도 거야. 이거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제가 지금, 저를 디스하면 안 되는데. 제 지금 살아온 세월 중에 지금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요. 예. 제가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때 보셨던 분. 지금 너무 많이 나가. 근데 1년 전에 괜찮았을 때 갖고 여러분하고 얘기 나눈다고 저한테 조언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억 아니고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좀 올라갔을 거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결산전 보고서를 눌러서 28억을 35억 정도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왜? 그러지 않고는 회사가 지금 제가 볼 때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35억. 35억 맞나? 하나 더. 35억 맞죠? 자,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고 결산전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로 갔더니 보고서 생성 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보고서가 생성 안 됐다. 30초면 만들어져요. 예. 곧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잠깐 목이 아프니까 잠깐 쉬어가자고 하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 보고서를 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고서가 23년 기준이었죠. 24년 기준으로 보고서가 바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자,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대표님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대표님 올해 매출액은 아니 작년 결산 아직 안 하셨을 텐데 매출액은 좀 괜찮아졌어요. 아유 많이 괜찮아지진 않았고 한 35억 정도 나왔어라고 하면 아 그래요? 하고 35억 넣어서 지금 보고서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그래도 참 고생하셨네요라는 말을 하는 동안 만들어져서 24년도 결산 자료를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았다? 우리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료 주세요, 주세요. 수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1월, 12월 달에 얘기하면 절대 안 주고, 1월 달에 얘기해도 안 주고, 2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은 줬죠. 왜? 세무사한테 받아야 준다고 하니까. 그죠? 내부적으로 그걸 결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사실은 뭐 굳이 세무사한테 의지하지도 않았겠죠. 그죠? 이제는 보고서 발행된 걸로 볼까요? 아니면 이걸로 볼까요? 발행됐다고 지금 손을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셨네요. 벌써 됐나 봐요. 자, 이게 됐으니까 새로 고침을 누르면 보고서 유형 있네요. 자, 그래서 그래도 한번 더 열어보죠, 뭐. 그래서 다운로드 확인. 어, 여기 숨어 있네요. 여기 숨어 있는데, 아, 그렇지. 그래서 결산자 보고서. 자, 열었어요. 자, 28억이 23년으로 갔고요. 24년도는 35억으로 바뀌었죠. 영업이익도 바뀌었고요. 당기순이익도 바뀌었죠. 아, 그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이 4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게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반영돼요? 미처부 잉여금이 올라갔겠죠. 올라간 만큼 청산소득세도 더 높아졌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줄기 시작하고 변화가 있죠.
현재 이게 제가 점검해 봤을 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매출액이 맞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근데 이익 금액하고 재무상태표에 변화된 거가 85% 정도는 정확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 있는 거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데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설 지나고 주겠다 해서 2월 초에 손익계산서까지는 만들었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이걸로 했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아까 플러스를 해서 결산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아니죠? 네. 두 번째 회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만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전력기술 요거인가요? 네. 요거 요거에서 플러스해서 결산전 보고서를 눌렀더니 28억이었는데 아까 35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서 왔대요. 근데 그걸 마무리 질지 안 질지는 아직 결정 안 했죠. 신고가 안 끝났으니까. 그죠? 아, 그래요?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 숫자들을 넣어요. 그러면 매출액만 들어와서 나머지를 제가 다 프로젝션 했는데 그것도 단순 비율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똑같이 비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변동되는 변동비가 있고 저기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그대로 있는 고정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해도 이익률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증가하겠죠. 그걸 다 반영을 해놨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플록체이션이 계속 변동성이 크니까 확률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꾸준한 어떤 기업이라면 사실 매출액만 집어넣어도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로 나올 건데 어쨌든 실제 팩트 받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만 집어넣어주고 여기 이제 숫자는 변경해야겠죠. 항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매출액 항목하고 매출 원가만 집어넣고 판관비만 집어넣고 감가상각비만 집어넣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뭐 이자 비용 정도는 똑같이 가면 되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결산전 보고서를 생성을 누르면 방금과 똑같이 보고서가 24년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서 넘어오면요. 손익계산서는 99.9점짜리로 완벽하고요. 재무상태표는요. 97점 정도는 돼요. 그 항목에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에서 변동이 될 거니까 전체 비율이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타사의 어쨌든 사람들보다 1월, 2월, 3월, 4월 우리 그 크레탑에 오픈되는 시점이 보통 5월 말, 5월 초, 빠르면 5월 초, 5월 말 정도 돼야 거의 올라오고 되잖아요. 1, 2, 3, 4, 5 동안 우리는 진짜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1월 달부터 보험이 들어가야 5개월치라도 보험료가 더 먼저 들어가니까 뭔가 어쨌든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자, 보고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보고서로 왔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거는 결산전 보고서 그렇죠? 기존 걸로 할게요. 보고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 앞에 어쨌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보통 제가 쭉 보는 데는 한 2, 3분 정도로 여기까지 봤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1차 상담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상황과 좀 어때요? 갭이 좀 커요? 신용등급 문제죠. 당연하죠. 자,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 이거 분석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라고 했더니 이거 숫자일 뿐이야. 실제랑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지금 가짜 이 숫자가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응? 자, 제가 해볼게요. 제 실제 몸무게가 중요해요? 누가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낸 숫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왜? 보세요. 먼저는요, 이렇게 가짜 숫자를 얘기할게요. 적어낸 숫자. 왜 중요한지. 내가 그걸 적어내는데 가짜로 적어냈던 데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 아,
예시를 잘못 들었는 것 같아. 몇 킬로 이상은 안 만나겠대. 그러면 내가 적어 놓을 때, 프로필 적어 놓을 때, 그거보다 낮게 적어 놓아야지 기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적으면서 생각하죠.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 운동을 해서 그만큼 빼야지. 근데 실제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 실제가 중요한 게 맞지만, 신용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외감도 아닌데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적어낸 숫자가 지금 이 회사는 훨씬 중요하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업종이에요. 전기공사업, 건설업 모두가. 왜? 기본적인 신용 등급, 그 다음에 어떤 등급들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면허 같은 걸 유지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만 맞추어 놓는 데 익숙한 회사잖아요, 사실은. 전기공사업이요. 지금 B 플러스 정도 유지하는 게 미니멈이에요. 이게 BB 정도 가잖아요. 때로는 더 잘 관리해서 트리플 B까지만 가면요. 입찰 넣으면 최소한 지금 매출의 3배에서 5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 회사는요. 입찰하는 회사니까 플럭체이션이 심한데 그럼 입찰을 잘해야 되죠. 어떤 방법을 써서건 이 회사는 이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숫자를 조절해서 만드셔야 돼요. 지금 결산 안 하셨다면 뒤에서 보이는 파란불 뜬 거, 빨간 신호등 뜬 거 무조건 다 노란불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빨간불은 노란불까지, 파란불까지 하면 너무 좋지만 너무 과하다면 최대한 어쨌든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노력하는 거에도 한계가 12월 말일자가 넘어가고 나면 오죠. 왜? 세금계산서 자체 발행은 12월 말까지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면 1월 달, 2월 달 열심히 조정하셔서 신용 등급을 높이셔야 돼요. 또 신용 등급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재물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40% 본다 그랬잖아요. 60% 다른 게 있어요. 전기공사업이면 조금 그림을 그려서 내가 뭐 5월 달에 뭐 수주하기로 돼 있는 계약건이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MOU라도 맺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업체들한테 그냥 그런 것 따라도 받아서 신용 등급 받을 때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것만 들어가도 신용 등급이 2등급이 올라갑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다. 지금 신흥급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강의해 놓은 거가 그게 좀 있지 않았나? 가결선할 때 있었나? 아무튼 조금 찾아보셔요. 제가 강의는 어쨌든 해놓은 거니까.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동종업계하고 비교했더니 비유동자산이 많네요. 예, 부채도 부채는 비슷한데 비유동자산이 평균보다는 많고요. 매출 총이익 봤더니 평가업체 매출 총이익은 높네요. 판관비가 또 높네요.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낮고요. 이자 비용은 당연히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용 등급에 대한 비율을 바꿀 거라면 이제 뒤에 가서 요 페이지도 괜찮지만 여기 있는 비율이 있죠? 여기 빨간불 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자든 분모든 조정할 수 있죠. 그죠? 100분의 50을 절대값은 0.5로 될 거잖아요. 0.5를 6.6으로 만들려면 100분의 50에서 50을 60으로 바꾸거나 밑에 있는 100을 90으로 9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90, 한 2, 3으로 바꾸거나 하면 바뀌겠죠. 그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손대야 될 녀석들이 있다면 손대고 손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으면 않는 부분들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본금을 늘려서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구해서 내 개인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회사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본금 증자라도 시켰다가 다음날 빼더라도 맞추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요. 이 회사는 전기공사업이니까 공사만 하면 돼요. 사무실 직원 아까 12명 12명 없을 것 같은데 느낌에. 제가 볼 때 한 5명 있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에다가 적어 넣을 때 12명 적어 넣는 거지 실제는 2~3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회사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상속세 폭탄 회사예요. 제가 워낙에 많은 이런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하시는 분들. 미처분 이익은 100억씩 있어요. 회사의 직원은 3명이고요.
예, 뭐 회사 문 닫고 옆에 다시 세우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회사 문 닫는 순간 세금은 50억이고요. 상속되면요 기본적으로 옆에 저 회장님 재산 제가 좀 대충 아니까 못해도 60억은 세금 내셔야 되는데 그 돈 있으면 하세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다. 예. 자, 요렇게 자, 요 그래도 우리 그 보고서 들여다보는 걸 하는 거니까 이 업체 아니다 뒤에 업체들 있죠. 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로 뒤에 있는 부분은 보는 걸로 하죠. 예. 자, 여기 아닌가? 아, 여기. 네, 두 번째. 자, 이거 좀 규모가 생겼네요. 자, 미처민니엄 30억. 자, 문 닫으면 15억이에요. 그쵸? 이 30억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데, 10년이 안 된 회사네요. 대충 앞에 게 그림이 없으면 10년이 안 됐겠죠. 그죠? 쭉 가다가 21년도에 여기는 급성장을 했나요? 뭘로 성장했냐?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뭘로 늘어났느냐 봤더니 부채로 늘어났네요. 자본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네요. 그럼 무슨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난방공사, 배관및 난방공사업이 여기도 공사업이네요. 근데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네요. 이게 공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드웨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업은 공사를 수주받아서 공사를 하러 가는 거죠.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조업이었는데 이렇게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자산이 커졌다라고 하면 예상컨대 공장을 증설하고 기계 장비를 더 늘려서 실제 매출액이 상당히 재밌어지겠다. 오른쪽 딱 봤더니 재밌어지네요. 그죠? 이 숫자가 600억이에요? 네. 이 회사 뭐예요? 600억, 500억. 그전에는 100억도 안 하던 회사가 매출액이 그냥 확 뜨네요. 이렇게 매출액을 띄우는데 제조업이었다면 당연히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공사업이니까 과연 뭘까? 자, 그리고 메인이 공사업인데 제조업을 품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봤더니 여기 배관 및 냉난방이면 배관과 관련된 냉난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쨌든 어떤 설비들을 직접 생산하고 그 생산된 것 자체를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 매출이 훨씬 커서 공사업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매출액이 확 컸네요. 매출액이 커지지 않는데 이렇게 자산 구조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균형적으로는 가고 있다. 자, BB까지 왔고요. 봤더니 당기 순이익이 4억에서 12억, 18억 이렇게 늘고 있는데 더 급격하게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출액이 지금 100억이 안 된다가 500억 맞죠? 600억까지 이렇게 커지는데도 생각보다는 당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그 배수만큼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21년도가 4억이었는데 여기가 5배였으면 한 20억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한 25억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사업은 인건비다. 인건비 싸움이다. 결국에 내가 또 재하청을 주든 내가 직원을 고용하던 기본 인건비가 높아지면 이익은 그만큼까지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또 100%네요. 거의 대부분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요즘 뭐 저기 뭐 이게 공사업 쪽으로만 가요? 그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100% 해서 비상장기 주식 가치는 100억, 예상 상속세는 46억이에요. 개인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46억이에요. 자, 딱 이 회사가 그 예전에 그 회장님 딱 케이스라고요. 돈 잘 벌죠, 지금.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 대표님이. 대표님 인맥으로 이렇게 일을 따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내가 다니던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것도 받아서 공사 이렇게 하청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죽는 순간 여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돈이 있겠죠. 여기 돈이 있을 거예요. 뭔가 당좌 자산이 201억이에요. 네.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좀 더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유동자산에 있었던 게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또 있는 만큼이 다 온리 세금으로 다 털어져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돈을 잘 벌더라도 미처분여금 관리해야 되는 건 똑같다. 회사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똑같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여기는 지금 나이가 지금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나이가 숨어 있거든요. 45세네요. 좁네요. 네. 제가 앞에는 안 넣어놓은 게
그 나이 공개되는 게 개인정보 공개되는 느낌을 더 받는 느낌이라서 앞에는 제가 빼놓은 거고 뒤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넣어놨고 그래답에는 뽑고 나면 그 기업을 클릭을 하면 요약돼 있는 거에는 대표자 나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만 알면 되니까 젊네요. 아직 한창 해야 할 수 있겠네요.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현실적인 급여를 가져나가시고요. 미처분녀금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분이 지금 100%잖아요. 그죠? 100%를 미리 지금이라도 쪼개시지 않으시면 더 힘들어질 거다. 왜? 혼자 가져나가면 정리하는데 5년 걸릴 거라면, 그죠? 5분의 1씩은 쪼갤 수 있지만 5분의 1 쪼개더라도 지금 40억이니까 거의 한 8, 9억씩이 매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맥시멈에, 뭐 맥시멈 바로 밑에 있는 세율이 걸리잖아요. 지분을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 구조가 됐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도 증여할 때 주식 이동할 때 세금이 좀 나올 것 같으면 회사를 하나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뭔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새로 만들고 미리부터 주주 구성을 달리해서 매출을 좀 분산시켜 나가면서 서서히 5년, 10년 안에 이쪽으로 좀 다시 넘어가게 되면 사전 증여 효과도 충분히 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획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상태를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뒤에 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음, 이렇게 넘어가.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드리려고 하는 1번이 이제 요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5세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님도 이제 60이 넘으셨고 슬슬 준비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증여 했었을 때와 내가 이 가압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했었을 때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 사전 증여를 이용하게 되면요. 11억이면 지분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증여, 일반 증여를 하면 50억으로 해요. 자, 그냥 5분의 1 정도로 어쨌든 넘길 수 있는 거죠. 이 예시가 뭐냐면 비업무용 자산의 비율이 10%일 경우를 제가 가정해 놓고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10%가 20% 아니면 30% 아니면 37%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1차 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1차 가서 대화 나누면서 팩트 파인딩을 할 때 비업무용 자산의 퍼센테이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대표님도 아세요. 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좀 약간 과다한 어쨌든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챙기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직접 비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바꿔 넣는 것만으로 실제 여기에서 세금이 얼마 나온다, 또 효과가 일반 증여에 비해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생각인데 기본적인 가업 승계의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이 앞에 붙고 이 결과물이 붙어서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어떻게 석세스 플랜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보기를 좀 원하실 수 있는 형태로 바로 그 자리에서 PDF 파일을 만들어지면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파일만 전달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전달해드리고 대표님 의견 주십시오 정도면 저는 어쨌든 3번 갈까 한 번만 가자. 예, 그리고 한 번 갔는데 우선은 노 될 만한 것들을 우선 한 번 갔었을 때 그래 와줘서 고맙네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게끔만 만들면 이것만으로 벌써 우리의 활동량 대비 아까 우리 밭을 갈고 했는데 이상한 데 가서 갈고 있었어. 씨 뿌릴 곳이 아니었어. 거기 수로 만들 때를 막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 밭이고 여기 가는 거는 물줄기잖아요. 이렇게만 해도요. 저는 예상컨대 25배의 결과가 나와요. 내가 투하되는 리소스, 시간, 그다음 에너지, 정신, 뭐 스트레스 이거가 똑같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결과는 25배가 나올 거라니까요. 제 목표는 125배예요. 네. 아직 에베레스트 산 중턱밖에 안 왔죠? 중턱이 아니라 꼭대기 근처까지 가면 125배를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아직 이게 가는 것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렇게 곡괭이질 하는 거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같이 좀 하시면 되거든요.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제가 그 그래답의 교육 파트 또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해야지. 자, 여기 그래답 홈에 들어갔더니 밑에 내려갔더니 교육 있죠? 예, 클릭을 해요. 예, 그럼 맨 밑으로 가서
많이 해놨네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게 보고서 분석에 대한 강의를 토익 특강 2번 해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고 가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우리 회사 다른 강의들은 사무실 와서 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제가 밖에서 들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튜브 제 거에다가 올려놓은 거잖아요. 자, 이거 두 개를 열심히 우선 들으면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는요. 못해도 60%, 70% 다른 지식이 없어도 올라온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뭐 M&A 관심 있으신 분 1시간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모시고 간담회가 있죠. 자, 다른 사업당 간담회 했던 거. 뭐 3개, 4개, 5개 있네요. 그죠? 요거는 다른 어떤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지금처럼 얘기 나눴던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되게 러프하겠죠. 거의 강의하다시피 구석구석 해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특히 얼굴이 안 나오고 저기 연수원에서 찍었던 이승배 사업단 걸로 보세요. 그러면 제 하체가 보여요. 네, 상체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정갈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귀에 익숙하게만 해도 제가 방금 이야기 상대방을 끌어당겼던 것만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미리 보는 결산 보고서, 결국엔 제가 전 보고서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산자 보고서가 필요한지, 업종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얘기 나누면 좋을지를 강의를 넣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법인 자금 엑시트, 배당 컨설팅, 가지급금, 자기주식 시설 청산 컨설팅, 차명 주식 회계, 정관 컨설팅, 가압승계까지 제가 RP를 만들어서 클릭을 해볼까요? 가압승계를 눌렀더니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거 녹음을 해놨어요. 들어볼까요? 혹시 법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그냥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게 상황에서 글자예요, 이게. 스크립트 반쪽짜리 올라가고 있어요. 회사로는 네, 그 끌어볼까? 명맥을 끄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죠? 안 들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내가 스크립트를 바꿔요. 나만의 언어로. 저기 상무님 너무 딱딱해. 난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걸로 바꿔. 그리고 내용도 좀 수정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녹음해. 그리고 녹음 파일을 넣어놨다가 자기가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컨셉 8개를 올려놨다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놨는데도 뭔가가 조금 어렵다. 앞에 AP하고 2차까지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까 이제 그 활동량 증가, 효율성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앞단의 AP하고 2차를 뚫는 그 거기가 병목 현상인 거예요. 거기에만 뚫어주면 뒤에 결과들이 확 늘어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4차선 왕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대전쯤에 1차선 도로로 좁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절이잖아요. 차들이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2차선 그냥 1차선, 2차선 도로인 거예요. 꽉 막혀 있어요. 거기 중간에 구간만 넓히면 전체가 어쨌든 4차선 왕복으로 해서 뚫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통행량만큼이 우리의 결과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에서 AP가 병목 현상이 나는 되는 데인가? 난 AP 잘해. 왜? 가면 예쁘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는 좀 억울하잖아. 예쁘신 분들 가면 우선 앉아서 얘기하라 그러고 좋아라 하시거든요. 우선은 우리는 가면 이 새끼 너 뭐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 그걸 뚫는 게 어렵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어떤 멘트로 정말로 나는 당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걸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로 해서 뚫어야 되죠. 그러기 위한 자료와 그러기 위한 첫 번에 꺼내는 멘트, 그 힘 있는 멘트.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볼게 하고 그 5분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을 전달만 하면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다 뜯어봤으면 좋겠어. 24년도 매출액 얼마입니까? 바로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서 딱 보여드리고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하고 돌아와도 돼요. 왜? 이미 이 사람은 분석적으로 내가 해서 왔고 준비가 됐고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우리 보고서 발행받으면 첫 번째 보고서 표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이름 있죠? 몰라요? 보고서를 발행하면 표지에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내 이름 말고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밑에 핸드폰 번호 있어요. 이걸 주고 가면 이분이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게 돼 있어요. 그죠? 보고 나서 궁금하면요. 여러분한테밖에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량 5배 프로젝트에 뭐라 그랬죠? DB를 하나 받아서 가더라도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기업 몇 개를 골라서 그 기업 들어가기 전에 보고서 미리 신청을 해서 뽑아놓고 나와서 이 나머지 한 4개 정도를 그냥 보고서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똑똑 두들기고 가서 전달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PDF로.
PDF로 주면요. 어떻게 줘요? 자, PDF입니다. 받으세요 하는데 어떻게 줘요? 최소한 명함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전달했죠. 그럼 그분이 보기만 한다면 궁금하고 페이지마다가 궁금증으로 숨겨져 있거든요. 연락하려고 하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갔는데 별로야. 그걸로 끝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한 군데는 별로였을 수 있지만 나머지 네 군데에서 한 군데만 제대로 나랑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DB를 안 받아도 돼요. 네, 너무 앞서갔나요?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있다. 자, 20분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자, 다 비슷한 사업들이라서 그런데 여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5억 4천 규모가 좀 작네요. 자, 제조업 하나. 그것도 제조업이네요. 빵류 제조업. 빵집인가 봐요. 정지훈 저기 지점장님 건가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거예요? 빵집이네요. 응? 요즘 우리 경기도 뭐 요 주변이니까 경기도 가면 큰 빵집들 많죠. 그죠? 최근에 무슨 연애 프로에도 그 빵집 5개를 하는 젊은 남자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빵집들이 요즘 경기도에 많이 생겨요? 가업승계? 그렇죠. 가업승계가 아니라 우리 창업 증여 특례를 이용한 거죠. 그죠? 그게 자녀 수마다도 되고요. 금액도요. 인원수가 거기 직원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야, 저 직원들 저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많죠. 왜 그렇게 했냐? 직원 수를 늘려서 100억까지 늘리기 위해서요. 예, 기본적으로 특례를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저기 가업 상속 증여 특례, 그러니까 가업 주식 증여 특례는 지금 끝나지 않아요. 지금 세금을 적게 내고 넘겼지만 회사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상속세 할 때는 지금 낮은 가액으로 한 번 더 상속세를 내는 거거든요. 창업 특례는 끝나요. 유일하게 우리가 특례가 3가지가 있잖아요. 가업 상속도 있고 가업 증여도 있고 창업 특례도 있죠. 유일하게 끝나는 게 창업 특례밖에 없어요. 가업 상속은요. 나중에 가서 제3자에게 어떤 재산을 양도할 때는요. 2월 가세가 돼서 기존의 원가 기준으로 해서 양도 차익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됐건 무슨 세금이 내게끔 돼 있어요. 안 끝났어요. 다 감소받은 것 같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증여특례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죠? 주식 가치 올라간 만큼은 이익이지만 지금 있는 것만큼은 한 번 또 재계산하게끔 돼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창업특례는요. 자녀에게 증여한 거랑 똑같죠. 근데 그걸 세금 거의 없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업특례를 위해서 하는데 커피숍은 안 되지만 빵집은 되죠. 그래서 빵집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이템은 나름 괜찮나 보네요. 자, 자산은 쭉 가다가 갑자기 좀 증가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뭐 때문에 증가했는지 보니까 여기는 그냥 자본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본이 올라가는 각도가 좀 더 가팔라요. 자산이 증가하는 구조보다. 왜 그런지 봤더니 부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 증가폭 자체가 좀 덜 돼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봤더니 거의 똔똔인데 올라간 만큼은 올라갔네요. 그죠? 어쨌든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고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자, 매출액은 이 정도가 거의 이제 그 맥시멈인가 봐요. 한 15억 전후가 지금 이 아이템으로는 거의 맥시멈인가 봐요.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나 내 사업 아이템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 시장이 있고요. 그 시장이 막 크게 막 변하는 시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내년에는 AI 시장이 급격하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야. 제과 제빵 시장, 사람들의 어떤 수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화된 이 빵들을 원하는, 그리고 또 그게 온라인으로 확장이 돼야지 그만큼 늘어나지. 그냥 오프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확장했었을 때 또 그 한계, 그리고 입소문, 사람들의 입맛, 그러게 점유율 따지면 제가 봤었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꺾인 거 보면 한 15억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뭐 다른 채널, 다른 판매 채널, 다른 홍보 채널, 마케팅 채널 아니면 또 새로운 하나의 뭔가 아이템이 붙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뭐 대표이사가 있고 사내이사가 또 있네요. 대표이사가 있으려면 사내이사가 3명이 있어야만 그중에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죠? 뭐 근데 어쨌든 비상근으로 돼 있고요. 자, 본인, 가족, 임원으로 돼 있고
4분의 1 정도가 가족으로 돼 있네요. 어쨌든 10억,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에 예상 상속세는 제가 그 대표 한 분만 이렇게 제가 뽑아 놓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남은 24.5%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상속 준비를 지금 할 게 아니죠. 배우자면 곧 될 수도 있죠. 내가 내 죽고 나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요 측면으로 할 거니까 75.5%에 해당되는 10억에 해당되는 거, 이 예상 상속세 요걸 갖고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채권, 가지급금. 가지급금 1억이 있네요. 결국에 제가 느낌에도 그래요. 특히 빵집 정도 하면요. 세금 많이 내기 싫은 거예요. 잘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앞에서 얘기 드렸죠? 원래는 우리가 제일 낮은 세율이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익에 관련된 세금 중에 제일 낮은 세율. 법인세가 제일 낮았어요? 법인세는 이익이 높아지면 어쨌든 그래도 비례해서 지금 19%에서 플러스 하면 21%까지 가니까 좀 그렇고 그냥 그 일반적인 건 거고 개인화 시키는 개인의 세금으로 봤었을 때 가장 낮은 세율이 뭐였어요? 옛날에 주식 양도세율이 낮았죠. 10%였죠. 그래서 양도세율 10%만 내고 갖고 나오는 게 최고의 엑시트였죠.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15.4%죠. 그 정도만 해도 베스트인데 2천만 원까지죠. 솔직히 2천만 원까지는 너무 작아요. 그쵸? 정말 그 작은 만큼은 15.4% 주는 거야. 그러면 15.4% 전후나 20% 안쪽만 되면 정말로 낮은 세율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양도세율도 기본적으로 20%에 걸려 있으니까 주식 양도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아주 낮은 거예요. 그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세금을 아예 안 내게끔 하는 것이 솔루션이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세요. 자, 퇴직소득세도요. 기본적으로 20% 전후가 되어버렸죠. 퇴직소득세는 옛날에 뭐 6.6%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20%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4천만 원까지 했더니 제가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15.9%예요. 20% 언더예요. 그죠? 가져 나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금이 지금 1억이지만 이제 앞으로 매년 1억씩 계속 쌓일 거예요. 이제 가지급금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가지급금을 해결 안 하면 무조건 해결한 언젠가는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 가지급금만큼은 상여 처분이 돼서 개인 소득세를 내니까 그 중에 반이 또 세금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죠? 또 그만큼 갖고 나왔던 돈에 대한 자금 출처를 확인했는데 없다라고 하면 상속 대상 재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도 또 있어요. 완전히 말썽꾸러기가 될 거예요. 굳이 나올 필요 없다. 급여만 정상화 하셔도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매입 채무가 이렇게 뜨는데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구나. 앞에서도 매입 채무가 파란불로 떠 있었죠. 매입 채무는요, 매출 채권은 많으면 파란 걸로 제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지만, 매입 채무는 적으면 하이라이트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천천히 주는 게 좋다. 그게 재무 관리의 핵심이다 그랬죠. 결국에는 파란불 떴다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뜬 거니까 줄 돈을 너무 빨리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판관비, 결국에는 인건비 자체가 아마 많이 돌고 있을 거다 정도 보시고, 지금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AP 단계에서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더 깊이 있게 논의될 부분들은 뒤에 보면 이제 운전자금 이런 게 있죠. 1회전 운전자금이 13억이에요. 13억은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현재는 운전자금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지급만 생기지 않을 정도의 인출 정도만 제한을 하고 실제 뭐 또 다른 것들은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 이거는 니즈가 또 어떤 게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 혹시 뭐 다른 이슈 들으신 게 있어요? 부모한테 뭐 받아야 될 상속 뭐 재산이 많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나 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에요? 네. 네. 자, 우리가 얘기 나눌 거나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무조건요. 아까 얘기 드렸던 미처분 잉여금이 적든 많든. 근데 너무 좀 적으면 사실 거의 신경 쓸 일은 없어요.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없애는데 어디까지 없앨 거냐? 회사의 구조상 어디까지 목표만 정해지면 그 금액을 무조건 없애기 위한 플랜만 제시한다. 이거는요, 100개면 100개 다 기업에 해당되는 솔루션이에요. 그 엑시트 하는 방법을 개인 소득 아까 얘기했죠. 지금 급여를 안 건드려요. 퇴직금 건드렸죠. 배당 건드려요. 내 배당뿐만 아니라 자녀나 또 특수관계자 배당까지 건드리죠. 이렇게 분산해서 빼서 가장 낮은 실효세율에 걸리게끔 제한해드리는 솔루션. 그게 그냥 솔루션이에요. 가지금이 있으니까 가지금 솔루션, 명의신탁이 있으니까 명의신탁 솔루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자꾸 병자들만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병자가 아니라 너무나 건강한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이 기업에 모든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또 돈도 좀 잘 써요. 예, 있는 분들 후하게 써요. 예, 가입하라면 쉽게 가입하고 공도 하나 더 붙여서 가입하니까 이런 좋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솔루션. 미처분양금을 쌓아놓는 건 자녀에게 폭탄을 준비하는 거다. 이 폭탄을 없애는 방법을 당장의 유동성으로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한다? 종신보험을 가입해라. 종신보험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월납 한 2천만 원 가입해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까 앞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가 부담스러워요? 언젠간 내야 될 세금에 대한 걸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축은요. 10년이 지나야지 그 원금을 만들지만 지금 이거는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 그 돈 갖고 퇴직금도 가져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또 그 돈으로 나중에 자녀가 주식 받은 거를 회사에다 팔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것보다 법인이 가입하는 게 수십 배 유리하다. 그리고 반드시 나갈 돈을 뒤로 미루다가 몇 배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더 적게 내도록 노력해 나가는 플랜을 세우고 그래도 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은 종신보험으로 제시하는 거죠. 꼭 종신보험 아니면 경영정기보험 하셔도 돼요. 왜 90세 정도로 잡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납보험료가 여기는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대가로 받으니까 이 정도 한 거면 500만 원, 이 정도 한 거면 1000만 원이지만 이거는요, 역산해서 필요한 돈을 얼마만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역산해서 나이대 넣고 기간만 딱 집어넣으면 월납 얼마가 정해지잖아요. 이걸 목표로 갖고 최대한 넣어야 되는 거고 이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비용이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라고 클로징 하는 거니까 금액의 규모가 커진다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땐 트렌드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지금 경영정기보험으로 100%못 맞추죠. 또 비용 처리도 원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5년 후에 해약하면 다시 입금 처리해서 또 세금 내죠. 이 컨셉을 자꾸 돌려서 사람들이 너무나 좀 식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어쨌든 자산의 석세스가 세대 이전이거든요. 석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어떻게 석세스 플랜을 만들어서 실제 진짜 성공, 석세스를 만드는지에 대한 걸 안내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분석된 걸로 현재 시점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제안한다면 다른 아픈 데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20분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또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밭을 갈고 또 좀 그런 감각들을 익히실 수 있는 시간들을 1월 달 또 이번 연휴가 길잖아요. 조금 더 채워 놓으시는 걸로 하시면 저랑 같이 에베레스트 갈 때 훨씬 든든하시거든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고생했습니다.